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1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방금 제가 어제 웜의 신박에 대한 댓글을 쭉 읽다가 빵 터진 게 있는데요. 코가 좋아지시면 투자하려는데 아직 좀 더 있다가 사야겠네요 라고 누가 올려놓으셨습니다. 데이브 초라고 돼 있으신데 아마 제 방송을 아주 오랫동안 애청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와 주식시장이 상당히 연동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한때 1,500을 살짝 깨기도 했었지만 바닥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 관리 관련해서 가습기도 좀 전에 켰고요. 네, 따뜻한 차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모든 분들은 신체에 내가 약한 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그죠 심한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가 뭐 완전히 고질병이죠. 고질병이고 다른 데는 뭐 다 괜찮습니다. 뭐 술 담배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좀 건강한 편이고요. 단지 이제 좀 축구할 때 과격하게만 좀 안 하면 되는데, 우리 팀에서 제일 태클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제가 태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살살 해야 되는데, 일단 또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시합만 하면 좀 과격해지고요. 제가 뭐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아마추어로서 딱 아마추어 중간 수준인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25분 내내 뛰어다니는 열심히는 좀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부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또 적어 놓으셨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오전에 교회를 갔다가 목이 이러니까 자 찬송가 201장 뭐 이러는데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립싱크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척만. 그런데 옆에서 뒤에서 찬송 부르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행복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목이 딱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 소리를 듣는데 나도 목소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까? 목소리가 혹시 계속 이러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마 주식도 떨어지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내가 산 주식이 계속 빠지면 어떡하나. 네, 그런 부분인데 목소리도 결국은 돌아올 거고요. 주식시장도 결국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2512 올해 PBR, 2023년 우리나라 코스피 PBR 0.9.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기금하고 큰 아웃소싱 기관들에서 좀 요청이 많이 와서 가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9 깨져서 주식 사면 한 번 더 터진 적이 없으니까 올해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올해 특히나 울퉁불퉁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면 올해 굉장히 힘든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멀미납니다. 울퉁불퉁한 장에 기준이 없으면요 멀미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00에 지금 10년 이평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2,500 지수대에서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사에는 국민연금이 뭘 팔고 뭘 샀다. 예,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판교, 수원, 평택의 반도체 삼각 지원 편대 글로벌 칩 워 총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낙수 효과 확대, 팹 16개 신설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생산시설 연구단지 시너지. 투자세액 공제도 최대 25% 느리고 뭐 등등 쭉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이 지도가 나오는데 서울 바로 밑에 성남 판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판교에는 이 팹리스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와 K 클라우드 거점이라고 돼 있고 그 밑으로 수원에는 R&D 파크 화합물 반도체 산학연 협업 거점이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흥에는 메모리 R&D 파크 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바로 밑에 또 수원시에서는 파운드리 삼성전자 가동 중이고 좀 멀리 이천시에는 하이닉스가 있죠. 네, 하이닉스가 있고 그 밑에 원삼 여기에는 메모리 SK 하이닉스 122조 원으로 신규 조성 중이고 남사 여기에는 파운드리 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성 중. 그리고 안성시에는 소부장이 있고 평택시에는 시스템 플러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120조 원 투자해서 차세대 소자 및 첨단 패키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 허브가 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으로는 생태계 구축 2030년까지는 소부장의 자립률을 50%까지 아직 소부장 자립률이 50%가 안 되나 보네요. 그리고 1조 클럽을 1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탑10 반도체 장비 기업 5개 R&D 센터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초격차 기술, 네, 요게 중요하죠. 판교 AI 수원 평택 거점으로 구축을 하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조성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2개를 설립.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 하수 재이용하고 팔당댐 잔여 용수, 화천댐 발전 용수를 활용, 원전 발전 활용해서 고품질 전력 적기에 공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6개 교로 2배 확대를 해서 그리고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 10년 연장. 이렇게 해서 인재도 양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전쟁에 빗대서 표현하면서 총력 지원을 밝히고 나섰고 반도체 산업이 한국 수출과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니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6,327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6,327억 달러면 한 800조, 예, 수출 800조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중에서 반도체 수출은 986억 달러, 예, 한 130조 된다, 그죠? 네, 800조에서 130조. 그래서 한 15.6% 반도체가 차지하고요. 단일 수출 품목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11년 연속으로 반도체는 한국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유지해 왔고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1조 792억 달러의 3.9%인 662억 달러가 반도체 생산으로 유발된 부가가치다. 그런데 이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1조 792억 달러가 아니라
1조 7,920억 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1조 17920 곱하기 0.039 698. 네. 그러니까요. 1조 790억 달러면 1조 800억 달러면 한참 옛날 얘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이 GDP가 GDP 대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워런 버핏이 활용한다는 버핏 인덱스,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나누기 우리나라 GDP. 네, 어느 나라의 시가총액이 이게 적정한가 아니면 너무 거품인가 이런 걸 따질 때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걸로 워런 버핏이 시장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보는 수단으로 쓴다라고 돼 있었는데 1조 800억 달러면 말이 안 되죠. 1조 8천억, 우리가 1조 8천억 달러면 요즘 환율이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죠? 그러면 한번 6해서 한 2,200~300조 된다 그죠? 네, 2,200~300조.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지금 주가가 또 빠져가지고 코스피가 보통 한 2,000조, 코스닥이 400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하고 합치면 GDP보다 좀 더 많고요. 코스피만 보면 또 GDP보다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직접 취업자는 12만 명인데 관련 직종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일자리가 27만 개 반도체 산업에서 생겨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유관산업 일자리로도 연결된다라고 뭐 쭉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아까 위에서 쭉 읽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 기형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증설에 20조 투과했는데 이를 통해서 여의도 7배 수준이 2,102만 제곱미터 면적의 클러스터에다가 2030년까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650조, 직간접 고용 효과만 346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일본 도요타가 있는 곳도 뭐 도요타 도시나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울산은 또 현대차. 그래서 수원 평택 요쪽은 이렇게 반도체 좀 메가 클러스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약간 그 생태계가 다 모여 있으니까 꽤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가상자산 환치기 극성 1조 4,454억 무더기 적발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서 환치기를 한다라고 돼 있고 불법 외환거래 80%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급증하는 가상자산 환치기 21년도에는 전체 환치기 금액이 1조 2천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가상자산 환치기는 8,200억이나 되고요. 그랬다가 22년도에는 5조 2,300억 환치기가 있었는데 가상자산이 4조 7,500억. 그리고 2003년도에는 또 환치기 금액이 또 확 줄어들었네요. 1조 5,200억에 가상자산 환치기가 1조 4,400억. 거의 전체 환치기의 95%가 가상자산에 의한 거네요.
근데 이 환치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잡아냈나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환치기가 지난해 전체 불법 외환거래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외보다 국내 시장에서 유독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수법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거래소에서 받아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네요. 아직까지는 이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 봅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1조 8천억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불법 외환거래를 관세청에서 이걸 관할하나 보네요. 그리고 환치기, 재산 국외 도피 등을 다 합한 거고요. 이 중 환치기가 1조 5,294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가상자산이 동원된 환치기 비중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환치기 적발 금액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서 91% 그리고 작년에 95%까지 늘었는데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입니다. 가령 외국에 거주하는 A씨가 환치기 업자에게 계좌 이체, 대면 등 방법으로 외화를 지급을 하며 업자가 자신의 국내 계좌를 통해서 A씨의 국내 계좌로 받은 외화에 상당하는 만큼 원화를 지급하는 게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이다. 네, 요 환치기에 좀 용어가 좀 낯선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은 그 외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 환치기 하는 이유가 환전을 해서 한국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자금이 외국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져온 게 다 추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었는데 외국에서 100만 불을 외국에서 이렇게 환치기 업자한테 주면 그 환치기 업자가 국내에서 이 A씨 계좌에다가 100만 불에 해당되는 13억을 국내 계좌로 넣어주는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걸리니까 아마 작은 금액으로 주고받고 아마 할 건데 이런 위장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를 다 이렇게 잡아내나 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이 같은 전통적 환치기가 한 단계 진화한 수법인데 해외 환치기 업자가 외화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에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서 팔고 출금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 같은 수법이 횡행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고요. 환치기 업자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서 외화를 송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차이까지 얻게 된다고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가상자산이 이례적으로 상승장을 기록했던 2021년에 20%를 웃돌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네요. 21년뿐만 아니라 그때 언제죠? 17년에서 18년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2,800만 원. 근데 국제 시세가 그때 2만 불 못 넘었었잖아요. 그때 2만 불이 넘지 않았고 환율이 지금처럼 1,300원 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1,100원대였었기 때문에 그때 국내 비트코인 가격하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그때도 차이가 많이 나서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왜 국내에서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한 자릿수 대 김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여전히 차익거래를 유인할 만큼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는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시장 과열 우려와 함께 환치기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있다는 말은 결국은 국내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는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상속 증여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상속 증여세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한동안 오랫동안 왜 말 그대로 가상화폐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이 거래가 활발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0조거든요. 1,000조. 1,000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니즈가 이렇게 가상화폐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구매하게 만들까라고 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정려상속에도 쓰이고 약간 블랙마켓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편리하니까요. 일반 달러나 일반 돈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좀 추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박전무 그거 말고도 이 가상화폐에 뭐 기능이 많어 그런 말씀도 아마 하실 건데 네, 어쨌든 이 초과 수요 초과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런 니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수사권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환치기와 같은 외환 범죄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이 이 외환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군요. 이 관세청이 개인과 법인의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거래소에서 받아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좀 유명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중간에 그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한국에 가져오면 20%를 웃돈 주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죠? 갖고 와서 한국에서 웃돈 주고 팔고 그 돈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또 싸게 사서 또 한국 와서 비싸게 팔고 미국 그 돈을 미국 보내서 또 싸게 사서 팔죠. 이렇게 계속 20%의 마진이 없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거래 규모를 만약에 우리가 1조를 돈을 1억 원을 빌려가지고 1조가 되려면 한 10,000번 해야 되잖아요. 10,000번 맞죠? 예, 10,000번을 하면 김치 프리미엄을 20%를 먹었다. 그러면 2,000억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그렇게 계속 나갔다가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한국에서 번 돈은 미국으로 보내서 또 사야 되는데 그 돈 보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차익 거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를 했다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관세청에서 또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이 방송 듣고 그 했다는 사람 누구냐고 네, 물어보지 마세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서정진의 도전, 해외 자본 유치해서 세계적인 헬스케어 펀드 만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서 또 팔려고 하는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 20% 금방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꼭 그게 또 차익거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자, 서정진 회장님의 도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이러면 연내 나스닥에 상장, 전문가로서 헬스케어에 투자, 국내 창업가의 후원자 되겠다. 홀딩스가 통합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지분 21.5%로 8조 8천억 가치가 있고 나스닥에서 시총 10조는 무난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지주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100조 원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서 회장의 도전 정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연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 회장의 발언에 따라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한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 합이 80조 원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공모가도 10조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이 한때라고 하는 게 2021년 그때였었죠. 왜 이렇게 나중에 22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 정도면 저희가 고객 자금 받습니다라고 해서 고객들을 자금을 재작년 5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주식 투자를 대부분 하시니까 계좌를 두고 오셨는데 다 이 셀트리온이 다 있더라고요. 셀트리온의 고점이 20년 12월 달에 그때 나왔었었네요. 지금 18만 7,600원인데 그때 37만 원, 정확하게 지금 그때 가격 대비해서 딱 반토막이 나는데 49.95%. 그나마 최근에 지난달에 주가가 24% 올랐거든요. 지난 한 달에만 오르고 최근에 저점 13만 원 대비해서 24만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꽤 많이 올랐었다 그죠? 13만에서 11만 원이나 올랐었네요. 한 넉 달 만에. 한 80%를 한 방에 확 올랐다가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지금은 대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 21.83%, 서정진 회장님 개인 지분이 또 3.79%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다가 상장시키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셀트리온은 지금 시가총액이 41조 이러고 있거든요. 네,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보유한 통합 셀트리온 지분이 21.5, 15일 국내 증시 시장가 기준으로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또 보유한 셀트리온 제약 지분이 54.8%가 있네요. 이게 국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지금 4조 1천억을 기록 중이군요. 지난 14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행사에서 서 회장은 100조 원을 모으려면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외국 자본가들에게 친숙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조 원 규모 펀드가 20개 정도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업종의 간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 우리나라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지주사의 상장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상장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점은 국내 상장보다 많은 자금 유치가 가능하고 외국 자본가에게 익숙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요. 단점은 소형주로 분리가 되면 자금 유치가 어렵고요. 사베인스 옥슬리법에 따른 강화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 회장의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계획은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그는 가능성 있는 여러 바이오 기업에 전문가로서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약을 저렴하게 쓰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큰 덩치를 가진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경영자가 곧 설립자인 곳은 셀트리온밖에 없다면서 내 뜻은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총괄 대표이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 뜻은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총괄 대표이사. 서정진 회장님 뭐 아드님인가요? 서진석 누구시죠? 14일 진행된 한국경제인협회 행사는 미래의 CEO를 꿈꾸는 청년 200여 명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이 됐고요. 서 회장은 20여 년 전에 셀트리온 창업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던 기억을 회고하면서 청년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주사 지분의 98% 이상을 내가 갖고 있다면서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국내 창업가들이 투자받기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외면할 수 없었다. 자, 1983년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셨었네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45살의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셀트리온을 설립했고요. 사업 초기에는 명동사채도 많이 썼고 장기 포기 각서도 여러 번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기를 포기하는 게 꺼림칙했는데 나중에는 장기 숫자보다 각서를 더 많이 써서 명동에서도 돈을 안 빌려줬다고 합니다. 자금이 막혀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를 자살 장소로 정하고 강변 난간을 차로 들이받기도 했었다. 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서 회장은 2년여간 노력한 끝에 바이오시밀러를 핵심 사업으로 낙점을 했고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80조 원 이상의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서 회장은 여기 모인 젊은 사람들이 각자 업종에서 금은 동메달을 따는 훌륭한 재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다 안 될 경우 찾아오면 조언해주고 좋은 아이템에 투자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57년생인 서 회장은 은퇴 시기를 7년 뒤로 잡았고요. 그는 2020년 말에 셀트리온을 떠났지만 지난해 초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복귀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7년 정도로 본다면서 7년간 셀트리온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 그룹 총수로서 영업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서정진 회장님은 그 2011년 그때쯤 11년, 예, 2010년인가 11년에 예,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매니저 한 3명 앉혀놓고 한 3시간 동안 연설을 하셨어요. 그때 셀트리온 제약을 IR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3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 3명, 저랑 3명 앉혀놓고도 3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포시즌 호텔에서 3년 전에 그때 헬스케어
헬스케어 상장 때였던가 그때도 요런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근데 굉장히 달변가고 열정 말씀 듣다 보면 혹 빠집니다. 저도 주식쟁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의심을 하면서 듣는데 서 회장님 말씀 들을 때는 혹 빠지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때 말씀도 세계 빅파마들 시가총액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시가총액 그때 시가총액 70조 얘기하셨던가 100조 얘기하셨던가 70조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50조 이상 뭐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되고 나서 아까 70조, 80조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미 그 꿈을 이루셨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하는 김에 요 바로 밑에 바이오 산업 대세된 ADC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산업 대세된 ADC 국내 빅3 생산 거점 경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급부상한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요 얘기도 벌써 한 10번 정도 다루니까 이제 약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AD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난해 화이자, 머크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연이어 이 ADC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빅딜을 단행한 가운데 새해 첫 달부터 존슨앤존슨이 경쟁에 가세를 했고요.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ADC 치료제 분야에 출사표를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존슨앤존슨은 ADC 개발 기업 엠브렉스 바이오파마를 20억 달러, 약 2조 6,400억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엠브렉스는 임상 1, 2상 중인 초기 단계의 ADC 항암제 후보 물질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전립선 특이 막항원, 표적의 전이성 거세 저항 전립선암 치료 후보 물질인 ARX517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ADC는 암세포에 결합하는 항체와 이를 사멸시키는 약물을 결합을 해서 정확히 암세포에만 전달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아까 번역한 용어가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ADC 시장 규모가 2028년도에 198억 달러, 약 26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DC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은 국내 기업 피노바이오와 총 15개 타겟에 대한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영국 ADC 전문기업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투자를 해서 47%의 최대 지분을 확보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 바이오에픽스와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서 국내외 ADC 개발사에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주요 빅파마들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파트너로서 ADC 의약품 전용 생산 설비도 구축 중입니다. 종근당은 네덜란드 시나픽스의 ADC 플랫폼 기술 3종에 대한 사용 권리를 확보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DC 항암제 개발에 나서고 이 밖에도 알테오젠, ABL 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ADC 시장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이 조선으로 바로 가볼게요. 치즈 쏟는 선박 가격, 조선은 품품 계속된다.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른 조선업 피크아웃, 고점 통과 우려에도 신조선가,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일감을 넉넉히 쌓아준 조선사들이 선사들과의 성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서인데 향후에도 높은 성과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에 나선다는 국내 조선사들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15일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2일 기준 글로벌 신조선가 지수가 181.04로 나타났는데 지난 5일에 180.38, 지난 2008년 12월 초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래요. 2008년 12월 초 이후로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3, 4년치 일감을 쌓아둔 조선사들이 성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성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리 일감이 많으니까 가격이 박하면 우리 그거 안 할래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배 만들어야 될 배 많거든요 하면서 튕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신조선가 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치네요. 이 2008년에 2007년에서 8년 초까지 태양광 그다음에 조선 대장주였잖아요. 그리고 2009년에서 10년 넘어갈 때 2010년에 다시 한번 주가가 9년 10년에 11년 초까지 다시 한번 쫙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운용사가 어디 큰 펀드 하시던 분이 나와서 회사 차리면서 또 조선하고 태양광을 지르면서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그게 탈출해야 되는 오른쪽 어깨였었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업황이 되게 좋다 보니까 아무튼 되게 그때 상당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수를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선박 발주량이 2,900만 CGT로 지난해 수주량 대비해서 30% 줄어들 것으로는 관측이 되네요.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량이 세계 1위에서 3위인 국내 조선 3사,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 한화오션이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죠. 이뿐만 아니라 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 조선사들도 넉넉한 일감을 확보하면서 업계의 협상력이 커진 것이 성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성가 상승은 중국 업체들도 성가를 내리며 영업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라면서 확보해둔 수주 물량이 그만큼 넉넉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에 따라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한다는 국내 조선 3사의 선별 수주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성가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국제회사기구 IMO 이 환경 규제로 한국 조선사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친환경 선박 에코쉽이라고 하죠.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사들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연구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반년치 일감만 따내도 성과는 낮아지기 어렵다면서 LNG 운반선 수요가 정점을 지나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새로운 수요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네요.
업계는 지난해 시작된 국내 조선사들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릴레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서 12월에 걸쳐서 한국조선해양이 8척, 한화오션이 5척, 삼성중공업이 2척 등 총 15척의 VLAC를 수주했고요. 지난해 글로벌 조선사들의 전체 VLAC 수주량은 21척의 71%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나 내년에 암모니아 추진선이 본격 상용화될 경우에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의 수요 증가로 VLAC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광식 다울투자연구원은 암모니아 운반선 시장이 급히 열리면서 한국조선업 수주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고요. 2035년까지 연평균 20척의 VLAC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촉발된 수에즈 운하 통행 제한에 해상 운임이 급등했다는 점도 친환경 선박 발주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인데 운항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우 운임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을 이룬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에 투자할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한편 이날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동 소재 선사와 액화 석유가스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3,100억 원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올 들어서 LNG 운반선 2척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PC선 15척 그리고 LPG 운반선 8척 VLAC 2척 등 총 27척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하네요. 21년 이후로 그나마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 앞에 나가고 그 이후로 재가격 받는 배에 대한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계속 잡히잖아요. 조선 수출이 올해 1월 달에도 되게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올해 조선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김 작가 가수도 하긴 했었는데요. 요 부분은 좀 몰랐던 부분인데 괜찮은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자, 국민연금 2차 전지 팔고 낙폭 과대주 샀다라고 돼 있고요. 국민연금 지난해 4분기 보유 내역 공시를 했고요. 포스코, SK인호는 차익 실현했고 NC, 이마트, GS건설을 사들였고요. 증시 반등의 평가액도 올랐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분 늘린 종목 그리고 줄인 종목 지난 4분기 기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지분 늘린 종목이 이수페타, 하나솔루션, 이마트, GS건설, NC소프트고요. 지분을 줄인 종목은 S오일, SK이노베이션, 페노션, 포스코홀딩스, SKC 그리고 HMM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밑에 쭉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